이미지 좋은 사람들 밖에서 끌어다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동훈 대표도 그런 거고 사실은 이준석 의원이 화성을에서 기적적인 당선이 됐잖아요. 하지만 언젠가 돌아갈 사람이고 국민의힘이 좀 안타까운 게 그간의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일당 독점 도시에서 살면서 느꼈던 게 일당 독점만큼 안 좋은 정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폴티와 뉴스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주의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정치공동체 폴티를 운영하는 최하예입니다. 네, 저는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에서 일하는 김보현 기자입니다. 먼저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는 김동규 정의당 당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광주시장에 활동하고 있는 김동규라고 합니다. 대구에서는 김상천 진보당 당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청년 진보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대학생 김상천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각 정당도 경선 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출마와 불출마가 이어지면서 열기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광주에서 이재명에 대한 분위기는 좀 어때요? 후보로 나오면은 전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는. 네. 실제로 이제 지난 총선 당시에 이미 이재명 쪽 후보들이 다 이제 교체를 했거든요. 과거에 송갑석 의원이나 이런 비명계의 어떤 의원들이 전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선거를 해보니까 당연히 압도적인 지지로 이낙연 후보조차도 15%를 못 넘었잖아요. 그 정도로 실제 후보에 대한 투표 결과는 압도적인데 최근 여론조사 자체가 이제 보수층의 어떤 과표집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에게 뭐 호남의 흔들림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 대선에서 무슨 이재명이 뭐 얼마를 못 받고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던 2017년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70 몇 프로 받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좀 받았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아마 85에서 90%까지는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좀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인데 그간의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일관되게 용병술이었잖아요. 자기네들 내부에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서 낸다기보다는 이미지 좋은 사람들 밖에서 끌어다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동훈 대표도 그런 거고 사실은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전에도 김종인, 이준석 물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전체 조직이나 그때 당시에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 양성해서 올려보냈다기보다는 그 내부에서 경쟁에서 승리한 그런 방식이었던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하지 못했던 패착이지 않을까. 동규님은 정의당이시잖아요. 네. 정의당에서는 누가 나오시나요, 대선에? 김준우 전 비대위원장이나 권영국 대표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의 현재 부채 상황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상 다음 대선이 열릴 경우에는 토론회에 맞습니다. 네, 토론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양당 후보 외에 세 번째 당으로서 이제 혹은 네 번째 당으로서 이렇게 후보가 나가서 여러 차례 이제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기회이지만 문제는 대선을 치르고 안주하게 될 경우에는 겨우겨우 줄여왔던 이 부채 문제가 다시금 쌓일 수 있어가지고 대단히 어렵게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지금 다음 대선에서 만약 후보를 낸다면 네. 주력해야 할 의제나 이슈는 뭐라고 보세요? 최근에 많은 당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7공화국으로 가자. 개헌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헌 중에서도 혹시 어떤 부분일까요? 87년도 개헌 이후에 되게 많은 부분에서 그때 만들어진 제도의 허점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5명의 대통령 중 1명이 자살하고 3명이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의 제도로는 이 혼란을 수습할 수가 없다. 큰 틀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민주당 등에서 이제 공약을 내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거나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하려면 사실 이제 7공화국을 만든다는 각오로서 정말 이제 전반적인 그런 개헌을 해야지 그런 류의 어떤 개헌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대선 후보 누구 나오시나요? 당대표이신 김재현 대표께서 나간다면 가장 유력하게 나가시게 되지 않을까 싶고 작년 총선부터 사실 당내에서 이견이 몇 가지 확인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중순쯤에 있었던 당대표 선거에서도 사실 김재현 대표랑
그 정태웅 후보가 그 당시 후보가 양파전으로 이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정태웅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와 강성희 전 의원이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상처님이 생각하시기에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좀 차별화의 관점에서 내세워야 하는 의제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과 크게 차이점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자체가 87년 민주주의, 우리가 지켜온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냐 아니면 빼앗기느냐인 것 같아요. 저희 당을 지지해 주실 만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서는 민주당과 오히려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차이점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개헌 논의가 반드시 대선 이후에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민주당과 큰 흐름을 같이 가져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적절한 대선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지난 총선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과 정의당의 선택이 갈렸던 것도 정의당이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다음 달 3일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가칭 민주개혁 진보연합을 창당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과 정의당의 선택이 갈렸던 것도 이런 지점인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진보당, 저희 당 내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뜨거운 감자인데,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임한다는 전략 전술은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진보정당을 지지할 만한 평범한 우리 시민들한테 화답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 뭐 민중당이든 진보당이든 정의당이든 기대를 걸어주신 바에 부응하지 못한 심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양당 모두, 그러니까 진보당과 정의당 모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자력으로 3% 진출이 어렵다는 게 분석되는 상황에서 3% 진출이 어렵다는 게 분석되는 상황에서 이대로 4년을 원내 정당으로 지낼 것이냐, 아니면 일단 원내 정당으로 지낼 것이냐에 있어서는 원내 정당으로 지낸다는 판단이 전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당이 진보 정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선거에 있어서 진보 정치의 핵심은 선거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더 평범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게 사람들을 하느냐, 그들이 정치적인 주체로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고, 이게 선거연합정당이라고 하는 전술로 흐려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의당은 지금 이제 회복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진보당과 어떤 정의당의 태생적인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거의 오랜 역사적 전통에서도 늘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대연합론과 투쟁의 과정에서 누구까지 연대할 것인가, 어디까지 함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견과 논쟁들이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은 심판받았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경기 고양갑에서 5선에 도전했던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위에 그치며 낙선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도 얻지 못해서 12년 만에 원외 정당 처지가 됐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3%의 벽을 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저희의 실수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두 노선을 비교해봤을 때 되게 저는 정의당의 노선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례외성 정당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번 총선을 끝으로 어떤 한국의 진보정당의 역사에 마지막 벽을 세운 게 아닌가,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진보당이 이번에 세석을 얻긴 했지만 2020년 총선이나 16년 총선에서는 전혀 이제 1%대 지지율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과연 2028년도 총선이 왔을 때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의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독자적인 진보정당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저는 이번 총선이 보여준 가장 큰 어떤 사회 변화 중 하나가 한국 사회가 정확히 양당제가 되었구나. 이재명 후보는 민주대연합론, 그리고 비례위성정당을 통해서
어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들을 뭔가 연합해서 함께 나가는 것처럼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3인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의원들 몇 명이 어떤 혜택 받듯이 의회 배지를 단 거 외에는 특별하게 독자적인 세력이 없어졌다. 실제로 전체 총선판에서 독자적으로 당선된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윤정호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민주당 이상원 후보와 단일화를 해가지고 현직 의원이었던 이상원 의원과 단일화를 했었고 독자적인 양당 외에 독자적인 세력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의원이 화성을에서 되게 기적적인 당선이 됐잖아요. 하지만 독자적이었냐고 했을 때는 양당 출신이었고 뻔하게 또 양당과 결을 같이 하는 언젠가 돌아갈 사람이고 결국에는 이번 의회에는 그 양당 외에 정치 세력이 사라졌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어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에 24년간 이어져 왔던 그 어떤 흐름들이 끊기는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진보당 의원들이나 기본소득당 의원이나 3인당 의원이나 의회에 가면은 나름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의회에 살 수 있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의 역할이 대단히 제한적이고요.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도 똑같이 그것은 이루어질 일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과연 2028년도 총선 때 어떤 결과를 마주할 것인가? 그리고 양당 외의 다른 목소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 정치의 목소리가 더 극단화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세태를 볼 때 결국에는 2016년과 20년에 두 번이나 기회를 얻었던 정의당이 잘하지 못해서 국민의 어떤 선택을 받지 못했고 지난번 총선과 지난번 총선에 넘었던 3%의 벽을 넘지 못해서 심판받았고 잘못한 것 맞지만 앞으로의 한국 사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진보당의 어깨가 오히려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정치가 공고화된다는 판단에 오히려 우리 당이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독자적인 진출이라는 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진보 정치 내에서 사실 중론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대로 당위를 이끌고 무너지고 다시 새 기반 위에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양당 정치가 공고해지는 이 시점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시민들의 그 목소리에 부응하고 마음에 부응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인가의 측면에서 저는 후자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1대나 20대에서의 진보 정당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반복된다면 2028년도의 총선 결과도 독자적인 진보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새로운 진보 정치의 모습을 4년 동안, 지금 3년 남았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진보당이 잘 보여주느냐가 독자적인 진보 정당 모델이 이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판가름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선거연합정당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했는가도 앞으로 남은 3년간의 모습으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서 지역에 있는 정당의 입지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광주와 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도시가 하나의 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런 도시 안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면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상천님 어떠실까요? 국민의힘이 수십 년간 일당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면 묻히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뭔가가 내가 얘기한다 해서 반영될 거라는 기대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정치적인 공론의 장이 부재한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당 독점 도시에서 살면서 느꼈던 게 일당 독점만큼 안 좋은 정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어떤 도시들을 봐도 그 어떤 도시에서도 광주나 대구 같은 정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정당이 의회의 거의 대부분의 의석을 독점하고 모든 어떤 선출직을 독점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당이 어떤 당이든 도시에서의 정치는 완전히 부패하고 더 이상의 발전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의 당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지난번 광주시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직 광주시 의원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밝히며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서구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당면제 사례 조사에서는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과 서구의회 전현직 의원 5명이 적발됐습니다. 만약에 어떤 최소한의 견제 구도가 존재하는 의회였다면 가능했을 일일까? 만약에 적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6대4든 7대3이든 최소한의 어떤 구도라도 있는 지역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거의 이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마치 수정 노릇을 하듯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정치적인 다양성을 좀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2002년도 지방선거부터 최근까지의 지방선거에서 광주가 하나의 정당으로 몰린 적 없었습니다.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요. 한 명씩은 꼭 이제 다른 정당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 민주노동당에 윤난실 의원이 있었고요.
2006년에는 민주당 22석에 열린우리당 1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 14년, 18년 계속 이제 다른 의원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에도 22명은 민주당이고요. 1명은 국민의힘입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진보 정당 의원들이 계속 나오던 광주시 의회에 국민의힘 의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정당이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줄 거라 생각했는데요. 실제 그분의 의정 활동을 보면은 똑같구나.